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가속기 제품에 탑재될 메모리를 삼성에게 단독으로 공급해 달라고 주문했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삼성전자의 메모리 부문 매출은 9천억 원 가까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엔비디아가 왜 삼성에게 메모리를 독점적으로 공급해 달라고 부탁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감동소환소는 이제 첫 시작하는 채널이에요.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재밌는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미국 콜로라도 출신으로 월가에서 15년간 반도체 전문 애널리스트로 일해왔죠.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 대형 컨퍼런스 홀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2025년 9월 엔비디아의 특별 발표회장은 이미 수천 명의 관람객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저 역시 평소처럼 노트북과 펜을 준비한 채 앞쪽 기자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또 다른 뻔한 제품 발표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무대 위로 젠슨 왕이 등장했을 때의 분위기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그의 모습이 거대한 스크린에 클로즈업되면서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만이 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의 첫 마디부터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발표할 제품이 AI 가속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는 확신에 찬 어조였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발표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대형 스크린에 굵직한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RTX 프로 6000, 코드명 B40T라는 제품명이었죠. 그 아래로 더욱 충격적인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시장 전용, HBM 대신 GDDR7 채택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홀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기 시작했죠. 누군가의 작은 중얼거림이 들려왔어요. GDDR7을 AI 가속기에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이었습니다. 저 역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그동안 데이터 센터급 AI 칩에는 반드시 HBM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상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엔비디아는 그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어버린 것이었죠. 젠슨 왕의 설명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GDDR7으로 40GBps 이상의 전송 속도를 구현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전력 효율을 기존 대비 30% 향상시키겠다는 목표까지 제시했죠.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하고 준비해 온 듯한 확신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GDDR7이라니 결국 마이크론이 공급하겠지 싶었죠. 삼성 같은 한국 기업이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에 끼어들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편견에 기대어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있었거든요. 무대 위의 스크린에는 B40의 세부 스펙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대역폭 1700GB, 전력 소모 300W 이하,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GDDR7 24GB 모듈 12개 탑재라는 문구였죠. 제 뒤에서 누군가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중수출 규제에 대응하면서도 중국 시장의 AI 수요를 충족시키는 최적의 솔루션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논리적인 접근 방식에 장내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들이 보였죠. 저는 급히 노트북을 열어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B40 프로젝트, GDDR7 채택, 예상 공급사는 마이크론이라고 적었죠. 하지만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문득 지난달 읽었던 어떤 보고서가 머릿속을 스쳐갔거든요. 삼성의 GDDR7 기술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과장된 마케팅일 뿐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15년간 이 업계를 지켜본 경험상 한국 기업들은 항상 성과를 과대포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죠. 특히 삼성 같은 대기업은 더욱 그렇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한 기자가 GDDR7 공급사에 대해 질문을 던졌죠. 젠슨 왕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답변했는데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파트너와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어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역시 마이크론이겠구나 싶었죠. 젠슨이 저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걸 보니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다음날 작성할 보고서의 제목을 정하고 있었거든요. 엔비디아 B40 마이크론과의 독점 파트너십으로 중국 시장 공략이라고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샌프란시스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B40 발표 끝, 예상대로 GDDR7 채택, 마이크론 수혜 확실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어요. 며칠 후 제가 받게 될 충격적인 소식과 그로 인해 완전히 바뀌게 될 제 인생의 전환점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컨퍼런스 홀 옆 기자실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이미 그곳은 뜨거운 토론의 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방금 전 발표에 대해 열띤 의견을 나누고 있었죠. 커피 머신 옆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블룸버그 소속으로 보이는 중년 기자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GDDR7 수율이 최근 들어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그는 손에 든 태블릿을 가리키며 다른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어떤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는 정보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삼성이 78%까지 수율을 끌어올렸다는 놀라운 수치였거든요. 제 바로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역시 비슷한 소식을 들었다는 반응이었죠. 삼성의 PAM3 신호 방식과 전력 이원화 설계 기술이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수치들이 마이크론을 앞서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안에 뿌리 깊은 편견이 그런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죠. 저는 옆에 서 있던 로이터 기자에게 다가가 제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삼성이 아무리 좋은 수치를 내놓는다 해도 결국엔 신뢰성 문제가 남는다는 제 의견을 전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늘 초기 발표는 화려하지만 실제 양산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죠. 특히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검증되지 않은 공급사를 선택할 리는 없다는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로이터 기자는 제 말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최근 삼성의 기술 개발 속도가 예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반박이 돌아왔죠. 특히 GDDR7 분야에서는 오히려 삼성이 마이크론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는 정보를 전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었거든요. 그때 월스트리트 저널의 선임 기자가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가 공유한 정보는 정말 흥미로웠죠. 지난달 젠슨 왕이 개인적으로 삼성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공식 일정에는 없었지만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그 순간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아마도 예의상 방문이거나 아니면 삼성의 다른 사업 부문과 관련된 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죠. GDDR7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작은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었거든요. 기자실 한쪽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전문 매체 기자들이 모여서 GDDR7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 내용이 제게는 충격적이었죠. 삼성의 12나노급 공정이 40GBps를 넘어 42.5GBps까지 구현 가능하다는 놀라운 성능 수치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직접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런 수치들이 정말 검증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실험실 수준의 결과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돌아온 답변은 예상외로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고객사들이 샘플을 받아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정보와 함께 결과도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피드백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제 노트북을 꺼내어 그 자리에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B40 프로젝트에서 마이크론이지 DDR7을 독점 공급할 것이라는 분석이었거든요. 타이핑을 하면서도 주변의 대화들이 계속 귀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의 클락 컨트롤 제어 기술이 혁신적이라는 평가와 전력 효율성에서 경쟁사를 압도한다는 분석들이 흘러나왔죠. 하지만 저는 그런 정보들을 하나씩 반박하거나 무시하며 제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단에 저는 굵은 글씨로 결론을 적었습니다. 삼성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외될 것이며 GDDR7 시장의 주도권은 여전히 미국 기업들이 쥐고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투자자들에게는 마이크론 주식에 주목하라는 권고까지 덧붙였습니다. 기자실을 나서면서도 저는 제 판단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그 확신의 근거였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후 모든 것을 뒤바꿀 충격적인 뉴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보고서를 제출한 지 사흘이 지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맨해튼 사무실 43층에 앉아 평소처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시장 오픈 전 뉴스들을 체크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허드슨 강의 잔잔한 물결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경 제 휴대폰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같은 회사 동료 마크였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방금 전 중대 발표를 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대답했지만 마크는 계속해서 확인해보라고 재촉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궁금증이 생긴 저는 급히 모건 스탠리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메인 페이지 상단에 굵은 글씨로 된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삼성전자지 DDR7, 엔비디아 B40 1차 공급사 확정이라는 내용이었죠. 그 아래에는 더욱 구체적인 수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상 연간 매출 3억 8,400만 달러, 글로벌지 DDR7 시장 점유율 70% 예상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70%라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마이크론은 고작 25% 정도의 점유율을 예상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근거였죠. 삼성의 12나노급 24GB지 DDR7 모듈이 마이크론의 16나노급 제품보다 용량은 50% 크면서도 전력 효율은 30% 더 좋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리포트를 더 자세히 읽어보니 구체적인 성능 비교표가 나와 있었습니다. 삼성지 DDR7은 40GBps 기본에 최대 42.5GBps까지 구현 가능한 반면 마이크론은 아직 38GBps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단 4.5GBps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AI 가속기에서는 이 차이가 전체 성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라고 분석했죠. 정말 그럴까 싶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에만 집중하느라 GDDR7 개발에서 상당히 뒤처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마이크론도 기존 고객사들의 HBM3 주문의 생산 라인을 할당하느라 GDDR7 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죠. 결국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이 유일한 대안이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클라이언트였는데 대형 펀드를 운영하는 그의 목소리에서는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제가 권했던 마이크론 매수 추천에 대한 우려를 표하더군요. 삼성이 시장을 독식하게 되면 마이크론 주가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일까요? 저는 당황한 채로 답변을 피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큰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삼성의 PAM3 신호 방식이 기존의 PAM2 방식보다 2배 빠른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이크론은 아직도 PAM2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었죠. 이런 기술 격차가 정말 존재했던 걸까요? 점심시간 무렵 더욱 구체적인 기술 비교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삼성의 클락 컨트롤 제어 기술은 발열을 20% 줄이면서도 성능은 15% 향상시킨다고 했습니다. 반면 마이크론의 기존 기술로는 고속 동작 시 발열 문제가 심각하다는 분석이었죠.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용 제품에서 전력 효율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이런 기술 격차는 결정적이었을 것입니다. 오후에 들어서 업계 전문가들의 인터뷰 기사들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한 반도체 전문가의 분석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삼성의 전력 이원화 설계가 혁신적이며 이 기술만으로도 향후 5년간 GDDR 시장에서 독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이 따라잡으려면 최소 2년은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 제시되었죠. 정말 그렇게 오래 걸릴까 싶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엔비디아 내부 소식이었습니다. 익명의 엔비디아 엔지니어가 전한 정보에 따르면 초기 테스트에서 삼성 GDDR7의 안정성 점수가 마이크론보다 15% 높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장시간 고부하 상황에서의 안정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었죠. 이런 데이터가 정말 정확한 것일까요? 저는 제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제가 쌓아온 모든 상식과 경험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믿었던 GDDR 시장에서 삼성이 이렇게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여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오후 4시경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트렌드포스의 최신 시장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지 DDR7 시장에서 삼성 70%, 마이크론 25%, 기타 5%의 점유율 예상이라는 내용이었죠. 더욱이 내년에는 삼성의 점유율이 75%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받아들여야 할 때였습니다. 동료들은 계속해서 저를 압박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자는 제안이 거세졌죠. 특히 마크의 조언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애널리스트로서 이런 중대한 변화를 놓칠 수는 없다는 것과 제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전에 먼저 행동해야 한다는 충고였습니다. 정말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온라인으로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삼성이 정말로 마이크론을 제치고 GDDR7 시장의 새로운 왕좌에 오른 것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제 자존심보다는 진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의 공기는 샌프란시스코와는 전혀 달랐죠. 공항 로비를 가득 메운 한글 간판들과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가 정말 지구 반대편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평택으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과 함께 혹시나 제가 놓친 중요한 사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교차했죠.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들이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것에 솔직히 놀랐습니다. 평택 삼성 반도체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첨단적인 시설이었죠. 거대한 클린룸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고 수많은 연구동들이 하나의 작은 도시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캠퍼스 입구에서부터 눈에 띄는 것은 24시간 가동되는 듯한 분주한 분위기였거든요. 메인 게이트에서 방문 신청을 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거절당했습니다. 삼성 IR팀 직원의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거절이었죠. 보안상 외부인의 연구시설 접근은 엄격히 제한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캠퍼스 주변을 돌아보며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주차장에 새벽 2시까지도 가득 차 있는 수많은 차들이었죠. 일반적인 회사라면 이미 텅 비어 있을 시간인데 이곳은 마치 낮과 다름없는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또한 연구동 건물들에서 계속해서 켜져 있는 불빛들이 24시간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인근 편의점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삼성 사원증을 목에 건 직원들이 새벽 3시에도 계속해서 들락날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사는 음료수와 간식들을 보니 야근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 사장과 대화를 나눠보니 최근 몇 달간 매출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GDDR7 프로젝트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 강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얘기였죠. 캠퍼스 인근 카페에서 본격적인 정보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은 아무 소득이 없었지만 둘째 날부터 상황이 달라졌죠. 퇴근 시간에 몰려드는 직원들 사이에서 자주 들리는 대화 주제가 바로 GDDR7이었습니다. 78% 수율 달성이라는 단어가 여러 테이블에서 동시에 나오는 것을 들었거든요. 셋째 날 저녁 결정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정우라는 젊은 공정 엔지니어와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이죠. 그는 외국 기자라는 제 소개에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진지한 관심을 보이자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 있던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3명의 엔지니어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78% 수율은 이미 지난달에 달성한 것이고 현재는 80%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4명이 서로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데도 같은 수치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소문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라는 것을 의미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보여준 구체적인 기술 자료들이었습니다. 물론 기밀 문서는 아니었지만 학회 발표용으로 준비된 자료들을 휴대폰으로 보여주었죠. PAM3 신호 방식의 성능 그래프와 전력 이원화 설계의 효율성 데이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크론의 기존 기술과 비교한 차트도 있었는데 삼성이 확실히 앞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한국 특유의 겸손함 뒤에 숨어있는 강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죠. 이정우는 자신들이 개발한 클락 컨트롤 제어 기술이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발열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성능은 오히려 향상시킨 혁신적 기술이라고 설명했거든요. 넷째 날에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캠퍼스 인근 부품 공급업체 사무실에서 우연히 본 납품 일정표였죠. GDDR7 생산을 위한 특수 장비들의 추가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B40 프로젝트를 위한 전용 라인 구축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정보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 결정적이었던 것은 평택 지역 숙박업소들의 예약 현황이었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던 호텔 직원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엔비디아 관계자들로 보이는 외국인들의 방문이 급증했다고 했죠. 그들이 모두 삼성 캠퍼스와 관련된 일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가장 강력한 증거를 목격했습니다. 캠퍼스 정문 앞에서 엔비디아 로고가 새겨진 차량 2대가 나오는 것을 봤거든요. 차에 탄 사람들은 명백히 외국인이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만족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은 거의 없었죠. 호텔로 돌아가면서 제 머릿속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정우와 동료들의 증언, 구체적인 기술, 데이터 현장에서 목격한 여러 증거들이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삼성이 정말로 GDDR7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호텔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며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정우였죠.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조심스러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상부에서 특별한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외국 전문 애널리스트에게 제한적이나마 기술 시연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보안에 엄격했던 삼성에서 갑자기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하지만 이정우의 설명을 들어보니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 보고서 이후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왔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삼성 캠퍼스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메인 게이트에서 정식 방문객 출입증을 받을 수 있었죠. 임시 출입증에는 연구동 일부 구역만 접근 가능하다는 제한 사항이 적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마침내 베일에 쌓여있던 삼성의 GDDR7 기술을 직접 확인할 기회를 얻은 것이니까요. 연구동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시설에 압도되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클린룸과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한 실험실들이 한눈에 들어왔죠. 곳곳에서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한국 기업의 연구소인지 의심될 정도로 스케일이 거대했거든요. 이정우의 안내로 GDDR7 전용 테스트 라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은 실제 양산품의 성능 테스트였죠. 실험실 수준이 아닌 상용화 직전 제품의 실제 성능 검증 과정이었습니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각종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오실로스코프의 파형이었습니다. 삼성지 DDR7 24GB 모듈에서 나오는 신호의 깨끗함과 안정성이 정말 놀라웠죠. 제가 그동안 봐왔던 다른 메모리 제품들과는 확연히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신호 왜곡이 거의 없는 완벽에 가까운 파형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담당 연구원이 저에게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테스트 중인 모듈이 PAM3 신호 방식으로 42GBps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기존 PAM이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은 혁신적 기술이라는 자부심이 그의 목소리에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화면에 표시되는 수치들을 보니 42.3GBps에서도 오류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발열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클락 컨트롤 제어 기술이 적용된 이 모듈은 고속 동작 중에도 온도 상승이 최소화되고 있었죠.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한 모듈 표면 온도는 경쟁사 제품 대비 15도 이상 낮았습니다. 이런 수준의 열 관리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전력 효율성 테스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력 이원화 설계가 적용된 삼성지 DDR7은 동일한 성능 구현 시 기존 제품 대비 30% 이상의 전력 절약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는 단순히 수치상의 개선이 아니라 AI 가속기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가장 놀라운 순간은 안정성 테스트를 목격했을 때였습니다. 24시간 연속 고부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성능 저하나 오류 발생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안정성은 HBM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GDDR7으로도 구현이 가능하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연구원이 제게 직접 계측기를 조작해볼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측정 조건을 바꿔가며 테스트해본 결과 어떤 조건에서도 일관된 고성능이 유지되고 있었죠. 이것이 조작된 데모가 아니라 실제 제품의 진짜 성능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제가 예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거든요. 테스트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모니터들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양산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일일 생산량, 수율 변화 추이, 품질 지표 등이 모두 공개되어 있었죠. 78.6%라는 수율 수치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연이 끝나갈 무렵 연구팀 리더가 의미 있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성과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 20년간의 치밀한 준비와 연구의 결실이라는 것이었죠. 삼성이 메모리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최근의 혁신적 기술, 개발이 만나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의 말에서 한국 반도체 기술자들의 오랜 노력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연구동을 나서면서 제 머릿속은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삼성이지 DDR7 분야에서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HBM이 아니어도 이런 수준의 성능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이었거든요. 삼성 캠퍼스에서 나온 후 평택 시내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미국에서 걸려오는 전화들이었죠. 시차 때문에 새벽이었지만 긴급한 소식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동료 애널리스트였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거든요. 엔비디아 B40 프로젝트와 관련된 추가 정보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업계 소식통들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삼성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단독 공급사로 확정되었다는 것이었죠. 경쟁사들인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는 아예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관련 기사들을 검색해보니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트렌드포스에서 발표한 최신 시장 분석에 따르면 삼성이 올해 DDR7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죠. 이는 기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에서 들은 소식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지난 3월 GTC 2025 컨퍼런스에서 벌어진 일화에 대한 후속 보도였거든요. 젠슨왕이 삼성 부스를 방문해서 DDR7 제품에 직접 사인을 남긴 사건이 업계에서 재조명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남긴 DDR7 라크스라는 문구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진심 어린 평가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죠.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사인 사진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엔비디아 CEO가 경쟁사 제품에 대해 이런 식으로 공개적인 지지를 표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이는 삼성 DDR7의 기술적 우수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명이라고 업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전화에서는 주식 시장의 반응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였죠.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반면 메모리 관련 다른 주식들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DDR7 시장의 판도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 발표 이후 대형 펀드들이 앞다투어 삼성전자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었죠. 반면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이미 새로운 강자의 등장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네 번째 전화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산업 분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DDR7 시장에서 삼성의 기술적 우위가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라는 분석이었죠. 특히 PAM3 신호 방식과 전력 이원화 설계 기술이 경쟁사 대비 최소 2년 이상의 기술 격차를 만들어냈다는 평가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업계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동안 AI 가속기에는 반드시 HBM이 필요하다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삼성의 DDR7이 보여준 성능과 효율성이 이런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용도에 따라 HBM과 DDR7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거든요. 다섯 번째 전화에서는 중국 시장의 반응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엔비디아 B40이 중국에서 예상보다 훨씬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죠. 기존 예상 출하량 100만 대를 이미 넘어섰고 추가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이는 삼성 DDR7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변화는 단순히 한 제품의 성공을 넘어 전체 메모리 생태계의 재편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이 DDR7 분야에서 확보한 기술적 우위가 향후 5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었죠. 특히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력 효율성이 뛰어난 DDR7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이 모든 소식들을 정리하며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삼성의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명확했지만 동시에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분석을 해왔는지 깨닫게 되어 부끄러웠습니다. 15년간의 경험과 편견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앞으로 반도체 업계 전체에 미칠 파급 효과였습니다. 삼성이 메모리 분야에서 다시 한번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평택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낸 후 저는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던 일정이었지만 평택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특히 모건 스탠리 서울 지점에서 긴급 애널리스트 미팅이 소집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첫인상은 평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강을 끼고 늘어선 고층 빌딩들과 분주한 도시의 에너지가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못지않게 역동적이었죠. 여의도 금융가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국제적이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 중 하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모건 스탠리 서울 지점이 위치한 63빌딩에 도착했을 때 로비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이 북적이고 있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 오늘 발표될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일 것이라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45층에 위치한 대형 컨퍼런스 룸에 들어서니 이미 50명가량의 업계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내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부터 해외 투자은행 대표들까지 다양한 면면이 참석해 있었죠. 제 옆에 앉은 JP모건 애널리스트는 이런 규모의 긴급 미팅은 정말 오랜만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실 앞쪽 대형 스크린에는 삼성전자 로고와 함께 GDDR7 관련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발표를 맡은 모건 스탠리 아시아 반도체 담당 디렉터의 표정에서는 긴장감과 흥분이 동시에 느껴졌죠. 그가 첫 마디를 꺼내기도 전에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첫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삼성전자가 GDDR7 생산 능력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한다는 공식 발표였거든요. 이는 단순한 증산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전용 라인을 구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투자 규모만 해도 수조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라는 설명이 이어졌죠. 회의실 곳곳에서 작은 탄성들이 터져나왔습니다. 2배 증산이라니 이는 삼성이 GDDR7 시장에서 완전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었거든요. 마이크론이나 다른 경쟁사들이 따라잡기에는 최소 2-3년이 걸릴 규모였습니다. 제 옆에 앉은 시티그룹 애널리스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게임이 끝났다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는데 그 내용을 본 순간 회의실 전체가 정적에 빠졌죠. HBM4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삼성이 주요 고객사로부터 HBM4 샘플 협업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었는데 그 고객사가 바로 엔비디아였거든요. 이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HBM 분야에서 SK 하이닉스에 밀려 고전하던 삼성이 갑자기 엔비디아와 HBM4 협업을 논의하게 되었다는 것은 업계 판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죠. GDDR7에서의 성공이 HBM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발표자는 계속해서 더욱 구체적인 정보들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이 HBM4 개발에서 업계 최초로 원시 공정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죠. 이는 기존 경쟁사들보다 한 세대 앞선 기술로 성능과 전력 효율성, 모든 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혁신이었습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누군가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일정이었습니다. 삼성이 이달 말까지 HBM4 커스터머 샘플을 엔비디아에 공급할 예정이라는 것이었거든요. 이는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과 거의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동안 몇 개월씩 뒤처져 있던 삼성이 갑자기 경쟁사들과 동일한 출발선에 서게 된 것이었죠. 이때 한 참석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것이었죠. 발표자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GDDR7 프로젝트에서 엔비디아와 구축한 신뢰관계가 HBM4 협업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적 우수성이 입증되면서 협력의 폭이 확대된 것이라는 분석이었거든요. 회의실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 대부분이 흥분한 표정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죠. 삼성이 메모리 시장의 판을 다시 짜고 있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메모리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저만은 그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도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목격하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이 순간 하나로 연결되면서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모든 판단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그리고 삼성이 정말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웅성거리며 자리를 떠날 때도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모든 경험과 신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의 순간이 될 것이라는 예감도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충격적인 발표를 듣고 난 후 저는 다시 평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그날 바로 인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동안 제가 목격하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차분히 되돌아보며 앞으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봐야 했습니다. 평택의 작은 호텔로 돌아오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반신반의하며 바라봤던 삼성 캠퍼스의 야경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죠.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연구동 건물들이 단순한 야근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열정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건물 안에서 정말로 세상을 바꿀 기술이 탄생하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저녁 무렵 삼성 캠퍼스 인근을 마지막으로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며칠 전 이정우를 만났던 그 카페로 향했죠. 혹시나 해서 들어가 봤는데 놀랍게도 그가 또 다른 동료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알아본 그는 반갑게 인사를 해주었고 잠시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거나 검증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배우려는 자세였죠. 그들이 얘기하는 기술적 세부 사항들과 개발 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치열한 노력의 결과인지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년간의 축적된 기술력이지 DDR7이라는 혁신으로 꽃피웠다는 설명이 가슴 깊이 와 닿았거든요. 카페를 나선 후 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캠퍼스 주변을 걸으며 접근 가능한 곳을 찾던 중 한 연구동 건물 옥상 정원을 발견했습니다. 보안상 제한구역은 아니었고 저녁 시간이라 사람도 거의 없었죠. 그곳에서 바라본 한국의 저녁 하늘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노을이 서서히 어둠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15년간 제가 쌓아왔던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만이 최고라고 믿었던 오만함, 한국 기술을 늘 과장이라고 치부했던 편협함, 그리고 경험에만 의존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고집스러움까지 말이죠.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틀렸던 것입니다. 한국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진짜였고 삼성의 기술력은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초격차 기술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이곳 평택에 있었던 것이었죠. PAM3 신호 방식, 전력 이원화 설계, 클락 컨트롤 제어 기술까지 모든 것이 진정한 혁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의 뒤에는 수많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밤낮 없는 노력과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옥상에서 내려와 호텔 로비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이었죠. 제목부터 완전히 달라져야 했습니다. 며칠 전 확신에 차서 적었던 마이크론 관련 내용들은 모두 삭제하고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드디어 첫 문장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DDR7 시대의 절대 강자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업계 최고 속도로 AI 가속기 시장의 공식을 바꾸고 있다는 부제목도 덧붙였죠. 더 이상 삼성을 과소평가하거나 의심하는 내용은 한 줄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직접 목격한 기술적 우수성과 혁신적 접근 방식,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솔직하고 정확한 분석을 담았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제 과거 분석에 대한 수정이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투자 방향을 제시해야 했거든요. 마이크론 대신 삼성전자에 주목해야 한다는 180도.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애널리스트로서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죠.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개인적인 소회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이번 한국 출장이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의 관점을 바꾼 경험이었다고 고백했죠.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기술과 변화를 받아들이겠다는 다짐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아시아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더 이상 과소평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이 길을 반대로 달릴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죠. 그때는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인정과 존경의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한 제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공항 라운지에서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니 벌써 여러 동료들과 고객들로부터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궁금해하는 내용들이었죠. 저는 간단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곧 발표할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미리 예고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평택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삼성 캠퍼스의 건물들이 작아져가면서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죠. 기술과 혁신에는 국경이 없으며 진정한 실력은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세계의 변화를 지켜보고 분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